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영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실한 능참봉 김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네, 저는 김프로고요. 이제 한 주의 마지막은 네. 한 주 시작과 한 주의 마지막은 헤이브로. Hey bro. 네, 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오늘은 저는 사실 좀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사연입니다. 아, 초장부터. 네. 네. 늘 준비되어 있는 그렇죠. 당신께서는 뭐. 네. 네. 자, 일단 사연 내용을 김 선생님께서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스킨십은 어떻게 좋아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거야 지금? 두 사람 허공에도 다. 물어봐. 두 사람 다. 김 선생님 지금 입이 지금 간질간질한 것 같은데. 좀 좋아합니까? 좋아하죠. 네. 네,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배 감독은 저는 그냥 매달려 있거나 감겨 있는 걸 좋아해서. 다 좋아하는군요. 매달려 있거나 감겨 있는. 저는 그러니까 스킨십이 아니라 제가 매달려 있거나 감겨 있는 상태. 이렇게 매달려, 이게 이불도 돌돌 말고 혼자. 약간 나무늘보인 줄. 그러니까 어디 걸쳐져 있는 상태 뭐 이런 거 김프로 뭐 좋아합니까? 저는 스킨십 좋아해요. 네.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는 이게 꼭 스킨십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살과 살이 뭐 맞대어서 부비는 그런 거보다 네네. 뭔가 이렇게 닿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다닐 때도 항상 내가 가방을 그렇게 잡고 다녔어. 이게 중학교, 뭐 고등학교 되면 네. 손을 잡을 수는 없잖아. 이상하잖아. 그래. 여자가 아닌 이상은. 그렇지. 그러면 이게 뭐 하면 애매하거든요. 그럼 가방 뒤를 내가 이렇게 항상 잡고 다녔던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항상 그렇게 싫어했어. 좀 더 새끼야. 알았어. 그럼 나 항상 이렇게 잡고 다녔어. 그런 애착 관계가 좀 있군요. 네. 터치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네네. 이게 얘기한 대로 엄마 아빠가 안 안아줘서 그렇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이들 정말 많이 안아주거든요. 저희 둘 다. 근데 성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첫째는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해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막 그 스킨십을 안 좋아해. 둘째 그렇게 좋아해요. 그렇구만. 네, 그렇게 그래서 부벼. 그렇게 이렇게 부비는 걸 좋아해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태어나서 성향 차이인 것 같지. 그럴 수도 뭐 애정결핍이나 이런 거 그렇게까지 뭐 나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으니까. 네. 네. 근데 남자분이 이렇게 싫으면 그거를 뭐 고치고 이러는 게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 것 같은데. 굳이 이걸 고쳐야 됩니까? 글쎄요. 딱히 뭐 고칠 거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네. 고칠 정도로 그냥 굉장히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나? 라고 하기에 뭐 또 딱히 그렇게 뭐 그냥 본인 스스로가 좀 고민이 된다 정도인데. 근데 이제 하나 문제는 이거를 여자친구분한테서 들은 얘기일 테니까 안 안아줘서 그렇다. 아니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고쳐진다. 택도 아닌 얘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 이거를 아규잉을 해가지고 마음을 돌릴 것이냐. 네. 그 말을 한다고 돌아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게 조금 이제 깝깝한 상황이기는 한 것 같은데. 요 분이랑 비슷한 게 있네요. 저도 생각해보니까. 스킨십의 범위를 너무 넓히지 않고, 그 사연을 보낸 것처럼 섹스로만 좁힌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김프로의 좀 광의의 스킨십으로 넓힌다. 네. 저는 그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막 너무 딱 붙어 있고 이런 거. 네. 좀 걸거치잖아요. 그런 건 좀 싫어하거든요. 여름에, 특히 더울 때. 여름에는 누가 붙어도 그렇고. 그렇죠. 네. 여름에는 내 옷에 내 피부가 붙어 있는 것도 싫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간혹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이제 사귀었던 분들한테 유독 좋아했던 붙어 있는 거 좋아하는 이 사연 보내신 분의 여자친구 같은 분이 몇 분 계셨습니다. 네. 택시를 이렇게 타고 갈 때도 그 뒷자리에 앉아 있으면 둘이 앉아 있으면 되잖아요. 손 정도 잡고. 네. 근데 옆으로 착 붙어가지고 허리를 감고 있고 막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는 분이었어요. 그거 좀 불편하잖아. 그렇군요. 근데 나는 다른 뜻이 없이 이거 좀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손을 띄고 몇 번 그랬어요. 네. 굉장히 삐졌거든요. 엄청나게 약간 거절당했다는 느낌을 받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게 온도 차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근데 내가 너를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어떤 마음과는 상관없이 이건 그냥 어떤 취향이나 기호의 문제라고 봐야 그렇죠. 되는데 근데 그것도 나는 또 그런 게 있네. 야, 덥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나 굉장히 상처를 받더라. 아이씨. 그러니까 11월이야, 11월. 뭐가 더워, 씨.
그 땀은 평소에 내가 더 많이 흘리는데, 지금 이 타임에 나보고 덥다고 하면, 그래, 그러네. 쉽지가 않네. 그렇죠. 아무튼 근데 저도, 얘가 나를 발로 뻥 차고 싶어 한다가 아니고, 더운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런 어떤 조율이 필요하다. 더구나가 이분들이 지금 만난 지가 3개월째가 아닙니다. 그렇지. 3년이에요. 네. 3년이나 된 연인 사이라면 특별하게 스킨십 자체의 의미가 별로 부여가 안 되는 시점이 되거든요. 네. 그냥 그쵸. 언제나 자연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는 성향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걸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더 붙어 있고 싶어 하고, 뭐가 붙어 있는 게 너무 싫은 남자는 좀 이러지 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답은 없습니다. 그냥 이 여자친구랑 계속 만나실 거면 내가 좀 이렇다. 그리고 이거는 김프로쇼에 문의를 해봤더니 뭔가 잘못된 건 아니라고 하더라. 타고난 성향일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너무 붙지는 말자 우리가. 네. 그리고 네가 그렇게 상처받을 거면 우리는 손 잡는 거 정도로 타협을 하자. 이렇게 타협안을 마련한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나누는 중에 삐질 거야. 물론 삐지죠. 상처받고. 그래서 자기에게 이로운 타협을 시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섹스가 싫은 것도 아니라고 하셨는데 전 뭐 이 말에 거짓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아하겠죠. 혹 섹스를 삽입과 사정에 안정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뭔가 벡터값과 운동 에너지 지속 시간 이런 걸 많이 늘려서 내가 좋아하는 섹스가 훨씬 내가 탁월하게 할 수도 있다는 어떤 어필을 하면서 그때 충분히 다 하고 걸어갈 때 손은 잡지 말자. 뭐 이걸로 약간 뭔가를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그 멘트를 조심하시는데. 네.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스킨십을 좋아하시는 분들의 기본 성향상 섹스를 하실 때도 그 사전 작업이라고 하죠. 네네.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삽입 사정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로의 몸을 터치해주는 그 사정 과정. 네. 그걸 얼마나 깊은 마음을 들어서 정성스럽게 해주느냐가 그렇죠. 여자친구분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사랑받느냐를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한테는 더 민감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럼요. 평소에는 손을 좀 덜 잡더라도 같이 밤을 보낼 때가 되면은 사전 작업에 그 터치에 좀 더 공을 들이셔라.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설득을 그건 해라. 중요할 것 네. 내가 한 말 그 말이잖아. 뭐야? 내가 느낄 때 벡터값 이런 거 나올 때 약간 그래. 너무 내가 대놓고 막 그랬구나. 네, 삽입과 사정에서 좀 더 그 지속 시간을 길게 해라 뭐 이런 느낌으로 네가 다가왔거든. 싫더라도 좀 물고 빨고 해야 된다고. 그렇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까지 그건 제가 중요할 거 싫은 거, 막 이러면 안 되고, 그때는 충분히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충분히 만약에 돼. 그러면, 이렇게까지 네가 사랑을 덜 받아서 그래. 니네 부모님들이 널 많이 안 안아줘서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을 거야. 나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해. 그래도 자주 나올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 그럴 수 있지. 네, 그 가방을 계속 잡고 다니는 이 사람으로서는 그런 얘기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하긴, 맞아요. 네. 그리고요, 이거는 고쳐지긴 하는지 모르겠고, 고쳐진다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내가 몰랐던 감각을 발견하는 수도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내 몸을 터치하는 게 되게 번거롭고 걸거치고 나 되게 싫었는데, 어라? 이게 왜 이렇게 좋지? 라는 감각을 새롭게 깨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네.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한 단계 진보하는 거죠. 네. 네. 그녀가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할 수 있도록 특정 상황에서 터치를 신경 쓰시고, 네. 평상시에는 내가 이렇게 조금 스킨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이런 게 아니다 라고 잘 설득하시고.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생각이 하나 든 게 본인이 저를 고치면서까지 제가 노력을 좀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 분은 터치하는 거를 줄여야 하거나 터치를 못하는 것이 노력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두 사람 다 지금 맞지 않아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방적으로 나만 지금 노력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저 사람한테 야, 힘드니까 걸그치니까 우리 이거는 조금 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면 그분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노력이 만나는 지점이 있을 거라고요. 그럼요. 그거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분보다 스킨십 좀 덜 즐기는 여자분도 계시거든요. 갑자기. 궁극의 있어. 급전환. 해결책인가요? 궁극의 해결책이죠. 저는 항상 궁극의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너무 터치하는 거 싫어하는 여자분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있죠. 그런 분을 만나라. 그래. 그러면 세상 걱정 없다. 그치. 네. 그게 그럴 만큼 진짜 문제가 괴로운 일이면 네. 해야죠. 그렇죠. 네. 네. 딱히 그러고 싶지 않다. 노력을 할 만큼 지금 귀찮은 상태신 것 같아. 근데 누군가 스킨십을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자기 스스로를 어렵지 않은 만큼 야 하지 마라고 하는 것도 사실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서로가 평행선을 달리다가 딱 부딪힐 때 각자 그냥
말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상태인데 이걸 그렇게까지 해결을 하고 싶지 않다의 어떤 자세라면 어쩌면 3년이 지나서 약간의 권태기가 온 것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죠. 라는 생각도 드네요. 지금 살짝 니줄을 까시면서 이걸로 지금 시작을 하시는 걸 수도 있다. 그렇지, 그럴 수도 그리고 있지. 이 궁극의 힌트가 있어. 보내시는 것 중에 문장이 좀 이상해. 여자친구를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닌 건 아닙니다. 그치. 이게 뭐야? 두 번 깠어. 애매해. 여자친구는 진짜 사랑합니다.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러니까. 사랑하는 게 아닌 건 아닙니다. 아닌 건 아니고요. 판결문 두 번 뒤집을 때 이렇게 쓰거든요. 그렇지. 이게 맞네. 네, 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거. 섹스가 싫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여자친구랑 잠자리는 매우 좋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다른 게 문제다 하려면? 싫은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요거. 이게 고쳐지긴 한지 모르겠지만 실은 딱히 그러고 싶지 않고. 그렇지. 네. 김 선생의 촉으로는 조금 이제 마음에 그게 시작된 거 아닌가. 그렇지. 왜냐하면 보통 연애 시작부터 한 6개월 이내 정도까지는 다 맞추려고 노력합니다. 네. 고치려고 하고, 그렇죠. 맞추려고 하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났고 그 뒤부터는 왜 이렇게 안 맞는 게 많아? 왜 이렇게 이것도 안 맞아? 요렇게 찾아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지금 문장에 다 드러나. 그러니까. Hey bro? 들켰어? 솔직해져. 네. 자, 아무튼 이분께도 그러면 여자친구랑 그럼 비누 쓰시고 뭐 스킨십 하시라고 어떻게 뒤집을 깔아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뭐 기왕 스킨십을 못 해줄 거면 포장을 해봐요. 채취라도 좋게 하자 이거지. 좋은 채취라도? 향이라도 풍기면 괜찮잖아요. 그래? 네. 나는 네. 비누를 여자친구한테 주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어. 왜냐면 이분은 딴 사람 피부가 닿는 게 속 좋지 않다고 했잖아. 그럼 자기도 자기 피부에 자기 손이 닿고 이런 거 싫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냥 자포자기 심정으로 여자친구한테 줘. 그리고 그냥 비누칠 해달라 그래. 그것도 싫나 보자. 설마 저게 나올 줄은 몰랐네요. 네. 비누칠 해달라고 하고 그것도 싫었어요 하면 AS 보내. 정말. 비누칠은 괜찮은 신곡이네요. 비누칠에서 뭔가 새로운 감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저는 또 다른 걸 한번 추천드리고 싶은데 이게 섹스인지 스킨십인지 애매한 수위를 계속 해봐 그냥 밖에서. 그러면 여자친구가 스킨십 좋아해. 난 피부 닿는 게 싫은데 이미 시작된 스킨십이야. 그럼 수위를 조금 높여봐. 섹스의 전 단계처럼. 그럼 그거 새로운 감각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막 던졌어? 헤이브로 잘 써주시고요. 네. 아무튼 비누칠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튼 남자분들 사연 많이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좋은 비누도 보내드리고. 올인원 비누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비누가 아니고 샴푸부터 바디워시까지 다 되는 향도 기가 막힌 헤이브로 드릴 테니 이 향을 통해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결국 이렇게 가는 거야. 야, 우리 오늘 너무 막은. 야, 남자와 여자의 사연의 온도차가 이렇게 확실하네요. 네. 자, 알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깐 광고 듣고요. 2부에서 시사평론가 김용민 씨하고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김프로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남북정상회담 어떻습니까? 텔레비전으로 시청하신 감회. 아주 굉장히 감개무량했죠. 보는 내내 울컥울컥 해가지고 보는 나도 이런데 현장에서 직접 이거를 이렇게 수행한 두 정상뿐만 아니라 그 옆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김프로가 지상파 방송 기자로 만약에 계속 일하고 있었다면 오늘 같은 날 뭐 엄청나게 특별 취재팀에 동원이 됐겠죠? 그렇겠죠. 지금은 아마 모든 기자들이 전사적으로 각 부처에 이제 한 명 정도씩만 예비 인력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전부 다 불러들여서 이제 역할을 주거든요. 아마 제가 기자 생활을 했다 그러면 저도 어딘가 파견이 돼가지고 아마 기사를 쓰고 있었겠죠. 근데 보니까 판문점에서 취재하는 인력은 뭐 극소수였더만요. 대부분의 기자들은 그로부터 상당한 거리에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취재했고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현장에 사람이 너무 많이 있게 되면 통제하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현장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정상회담을 하느라고 이제 정상들이 준비되어 있는 동선 하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데, 기자들이 거기서 뭘 그걸 직접 본다고 해서 큰 의미가 이제 있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통제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전 세계적으로 언론이 이제 단일 이벤트로는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이제 취재 인력들이 몰렸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형평성 차원에서도 누구는 또 특별 대우를 해주고 안 해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소수만 불러들이고 나머지는 킨텍스에다가 자리를 마련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거기서 취재하나 뭐 그냥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오히려 생각이 들었습니다. 텔레비전으로 시청하는 게 더 좋아요. 종합적으로 다 들어오니까. 예. 그게 현장에 가 있으면 물리적으로 이제 좀 봉쇄가 되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벌어지는 거 말고는 전체 그림을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이런 이벤트는 비밀리에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것이 간간히 브리핑 형태로 나오는 이런 형태의 취재를 할 때는 차라리 정보가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제공이 되는 곳에 있어서 취재를 하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고 사건 사고 같이 현장이 중요한 뭐 이런 상황인 경우에는 가급적 현장에 가 있는 것이 좋죠. 근데 이제 요런 이벤트에 약간 익숙해지다 보면 기자들이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사람들을 뭐 시체말로 쫀다고 하죠. 뭐 빨리 이렇게 갖다 주세요. 뭐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면 신속하게 이제 정보를 가지고 오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기사를 쓰게 되는데 그게 사안의 성격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됐다가 굉장히 큰 부작용을 낳았던 사례가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예. 왜냐하면 취재 인력이 너무 많이 몰렸기 때문에 그때 뭐 체육관 이런 데서 이제 기자들이 모두 모여서 있는 상황이고 그때 이제 뭐 얼마나 출동했는지 뭐 인력이 뭐 몇 명이나 투입이 됐는지 뭐 이런 거를 그냥 물어보면 뭐 해경이나 이런 중대본부에서 가져오는 정보로 기사를 계속 썼단 말이에요. 예.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런 종류의 비밀 회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사건 사고가 벌어진 현장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바다 한가운데라는 특수성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약간 안일하게 대응했다가 굉장히 크게 이제 낭패를 본 사건이어서 사안의 결은 조금 다릅니다만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번에 청와대가 남북 정상회담 취재, 편의 제공 아주 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만점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또 게다가 이번에 전 과정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현장에 그 TV 생중계 팀이 이제 풀단으로 해서 영상을 제공한 거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청와대의 인력들 중에 실제로 이제 현장에 있던 그리고 베테랑 기자 출신의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분들이 이제 취재했던 경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어떻게 무엇을 필요로 할 것이고 어떤 것이 제공되어야 될 거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유기적으로 이런 토론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환송 행사를 하고 차를 타고 돌아갈 때까지 굉장히 진행이 매끄럽게 잘 이루어지기도 했고 예. 또 크게 뭐 사고가 그러니까 생중계를 하면서 뭐 앞에 누가 잠깐 가린다든지 뭐 날 것 그대로의 멘트들이 조금씩 준비하는 사람들의 멘트가 나간다든지 뭐 그 정도의 아주 귀여운 실수 같은 것들 몇 장면을 빼고는 12시간 가까이 진행된 행사가 굉장히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잘 준비가 된 것 같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한 것 같았습니다. 예. 정말 참 감격에 젖어서 어떻게 말을 이어가야 할지 모를 정도로 참 헤어나오질 못하겠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렇게 헤어나오지 못한 적은 김용민이가 낙선한 이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회담 성과나 내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주말 내내 이제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계속 언론에서 떠들 거기 때문에 저는 뭐 거기에 이제 숟가락을 얹을 거는 아니고. 네가 뭔데 숟가락을 얹습니까 거기? 아니, 얹을 수가 없으니까 가만히 들어봐. 그러니까 얹을 수가 없으니까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얘기를 막 그 마지막에 회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읽었잖아요. 굉장히 좀 숨이 가쁘게 나름대로 이제 긴장을 좀 해가지고 막 읽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회담을 보면서 내용은 뭐 참 나름대로 인상적이었습니다만 김용민 씨가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저렇게 긴 글을 읽으면 힘들겠구나. 숨을 굉장히 좀 헐떡헐떡 쉬시면서 하던데 사이즈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이제 너무 긴장되다 보니까 목이 턱턱 막히는 면도 있어요. 단순히 뭐 비만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여간 김정은 위원장이, 이 정치력이 대단하다. 사실은 부정적인 스포트라이트도 한 몸에 받고, 또 지금은 또 전 세계 평화의 어떤 그런 아이콘이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줬다 폈다, 줬다 폈다. 이 기술은 정말,
김일성 주석 이후로 이 3대 원천 기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예. 고무 찬양인가요? 국가보안법상?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이제 반응을 안 하려고요. 판사님 이 사람만 잡아가세요. 뭐 그래도 이제 시작이니까 저는 뭐 조금 눈여겨서 본 게 과연 야당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야당들이 그동안 사실 뭐 드루킹 사건만 가지고 매달리느라고 남북 정상회담 준비되는 과정을 굉장히 좀 소홀히 여긴 측면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오늘 이제 두 정상이 만나는 순간 영상을 이렇게 여러 곳에서 언론사들이 좀 모아놨더라고요. 예. 근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거의 뭐 선거에서 이제 패배한 듯한 분위기, 굉장히 침울하고 잠잠한 이제 그냥 덤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건 이제 뭐 정의당이나 뭐 민주평화당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막 웃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굉장히 좀 반색을 하면서 좀 보던데, 이게 제1당이라고 하는 야당이 저렇게 옹색하고 민족 전체에 대한 철학이나 가치관이 이렇게 빈약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조금 안타까웠거든요. 왜냐면 오늘 논평이 뭐 자기들은 그냥 차분하게 계속 지켜볼 거다. 그리고 완전한 비핵화가 뭐 더 구체적으로 뭔가 나와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할 게 아니고 예. 사실 11년 만에 이루어진 굉장히 어렵게 이루어진 회담인데 해방 이후에 처음으로 북한의 지도자가 남쪽에 넘어와서 반나절이나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논의하고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발언은 남과 북이 지금 시작하고 꺼내는 이 발걸음에 우리가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야당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다만 너무 앞서가거나 너무 들떠가지고 하지 않게 중심을 잘 잡아주길 바란다. 뭐 요 정도의 논평을 내면서 오늘 하루만큼이라도 좀 그거를 모두가 힘을 모으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하루는 전 세계 언론이 가장 많이 지금 역사상 해방 이후에 가장 많은 전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들이 내는 논평은 전 세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근데 오늘 내는 논평은 적어도 전 세계 언론 중에 그래도 한국의 야당은 어떤 소리를 했지 하고 살펴볼 기자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오늘까지도 정말 무슨 초상집 분위기처럼 그렇게 앉아가지고 초치는 그런 멘트를 계속 하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보겠습니까? 전쟁이 끝났다고 지금 다른 해외 유수 언론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마당에 자기네 집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불과 1년 전에 정권을 쥐고 10년 동안이나 이 남북한 관계를 이렇게 망쳐놓았던 사람들이 제정신이라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그 모습이 굉장히 저는 많이 안타깝기도 하고 화도 나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당이 저렇게 계속해 주어야 여당의 선거 승리 가능성을 높이기만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 성공에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그걸 의도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거라면 이제 감사의 뜻을 표해야 되겠죠. 감사의 뜻을 표하세요. 내가 봤을 때는 그분들은 그런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예. 제가 큰 그림을 놓쳤나요? 예. 뭐 그런 큰 그림이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오늘 아주 열일하셨어요. 예, 그래요. 또 보수 야당이라 하더라도 전체 흐름을 봐야죠. 아니 지금 미국도 박수를 보내는 판에 지금 왜 이렇게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 이렇게 그 딴죽을 거는지. 아니 이명박 때는 북한에다 뇌물 줘가지고 그렇게 해서라도 남북 정상회담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 형편이 비슷한 곳이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일본. 일본은 지금 죽을 상인데 예. 많아야 남북한 미국 그리고 하나 더 추가돼야 이제 남북한 미국 중국 이렇게 축이 돼가지고 문제를 지금 해결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이제 오늘 발표문에도 담겼잖아요. 네. 뭐 그런 상황이니까 죽을 맛이겠죠.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동병상련이라고 홍준표 대표가 TV화사에 나가가지고 뭐 이렇게 인터뷰하시고 했던 것도 보면 양쪽의 입장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되도 않은 그 남북관계 논평 이제 그만하고
그러니까 왜 이렇게 길게 해요? 나를 데리고 무슨 남북 논평이야. 예. 네가 뭐라도 야마를 꺼낼 줄 알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TV조선 기자 절도 사건. 요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아니, 절도를 했는데 왜 절도라고 표현을 안 하고 뭐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까? 절도 아니에요, 이거? 절도죠. 명백히 절도고, 절도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자기들이 이제 면이 바치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고 봐야 될 거고, TV조선 기자 절도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이제 TV조선 압수수색 시도가 있었잖아요, 경찰에. 근데 그거를 막아선 거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가 뭔가, 뭐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거를 그냥 한쪽 입장에서만 하기에는 어딘가 조금 모르게 꺼림직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오늘은 TV조선 압수수색과 TV조선 기자의 절도 사건 관련된 내용을 한번 좀 이런저런 측면을 한번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예. 일단 시작하기 전에 제 입장부터 좀 설명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TV조선이나 조선일보가 최근에 보이고 있는 보도 행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계속 드루킹을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이나 최근 이제 남북관계, 뭐 북미관계의 변화에 대해서 일부러 이렇게 뭔가 좀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최대한 좀 안 좋은 면을 부각하려고 조금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시대에 뒤떨어지기도 하고 굉장히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뭔가를 왜곡하거나 이렇게 좀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이제 위기의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지만 전반적으로 TV조선과 조선일보의 논조, 보도 방향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논평을 시작할 테니까 저를 욕하시는 건 괜찮은데 뭐 그런 거를 이해하신 상황에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일단 압수수색 영장이 보통 어떻게 발부되나를 먼저 조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자들이 보통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이제 이름 붙여서 하는 거는 플레임을 얘기하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고 하고 보통 검찰이나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는 압수영장이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근데 기자들은 보통 이제 압색영장이라고 그게 이제 어감이 좋아서 그런지 보통 압색영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압수영장이라고 이제 법조계에서는 보통 부르거든요. 근데 이 압수영장은 어떻게 발부가 되냐.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이 이거는 이런저런 진술을 받아보고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압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겠습니다 하는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 가서 신청을 하면요. 그걸 검사가 보고 이거는 영장을 받아야 되겠네요. 라고 하면 이제 영장을 써가지고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법원이 이제 영장판사가 그걸 보고 이제 발부를 해주는 형태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에 보면 간혹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틀린 표현입니다. 검찰은 기각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검찰이 청구하는 건데 이제 영장의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경찰은 영장 청구를 할 수 없으니까 법률에는 없는 신청이라는 이제 말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이걸 청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거는 청구할 게 안 돼요라고 그냥 돌려보낸 거니까 그걸 뭐 불승인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게 맞는데 보통 편의상 그냥 기각이라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요. 그렇게 되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권한은 법원에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혼용하시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보통 이렇게 언론사를 압수수색하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은 그냥 뭐 경찰 한 사람, 검사 한 사람이 독단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거는 지금 파주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파주경찰서에 그 수사를 하는 담당 형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 경찰이. 이 팀원이 이제 이거는 압수영장을 써야 되겠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 팀장이 보고 그래 이건 씁시다라고 얘기를 한번 결재를 하겠죠. 그러면 그 팀장은 그 위에 있는 파주경찰서면 아마 형사과장, 수사과장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아마 한 명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과장단에서 컨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과장은 자기가 독단적으로 그냥 하느냐? 이거는 언론사를 상대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독단적으로는 못했을 거예요. 서장한테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서장이 보고
그래 이거는 검찰의 판단을 한번 받아봅시다 라고 얘기를 아마 했을 거고요. 예. 그렇게 팀원, 팀장, 과장, 서장 거의 4단계를 거쳐가지고 경찰에서 출발한 그 영장 신청이 검사한테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담당하고 있는 담당 검사가 이거를 바로 결정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속한 부의 부장에게 보고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TV조선을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그러면 그 부장은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자기 위에 있는 차장한테 갔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차장은 오케이, 뭐 자기가 이렇게 차장이거나 부장 전결사항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TV조선, 조선일보라는 보수 언론의 가장 큰 매체를 상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 혼자서 이걸 판단할 수는 없을 거고 지검장한테 가져갔을 거거든요. 저런 그 절도나하는 그 쓰레기 언론에 대해서 왜 눈치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눈치가 아니고 이거는 어쨌든 주요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내부적인 프로세스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판단을 다 한 번씩 보고를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받았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장 판사에게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그냥 뭐 절도 사건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이상은 없는데 이제 정무적인 판단을 위해서 위에다가 다 보고를 해서 이제 검토를 받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넘어간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많은 단계를 거쳐가지고 사람들의 검토를 받아서 넘어간 영장이 법원에서 영장 판사에 의해서 발부가 됐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라고 해석을 하면 될 거거든요. 예. 그러면 언론사 압수수색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이제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다른 데보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자기들에 대해서 뭔가 태클을 걸고 자기들의 흠집이나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가지고 자기들의 뭐 실력자들을 이제 자를 수 있는 이런 힘을 나름대로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껄끄러우니까 최대한 정무적인 판단을 이제 좀 보수적으로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는 거는 명분과 실리 중에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한 거냐를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단 이 수습 기자에 대해서 어떤 영장을 받았을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뭐 절도를 하든지 뭐 어떤 범죄 혐의가 있어가지고 압수수색 검증영장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그 사람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또 주거지에 대해서 사무실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기가 압수를 할 장소를 특정해가지고 영장을 발부를 받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게 특정이 돼 있지 않고 굉장히 뭉뚱그려서 돼 있으면 판사들이 기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을 하면서 그 사유를 이렇게 적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압수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가지고 불필요한 압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되면 해당 피의자의 뭐 인권이라든지 다른 거가 조금 침해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반려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기각되는 경우가. 근데 지금 신체 주거지 사무실이 골고루 다 발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기자의 주거지나 뭐 이런 데를 압수수색을 또 그날 저녁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제 4대를 가져다가 나름대로 이제 포렌식을 하고 있는 걸로 이제 기사에 나오던데. 근데 신체나 주거지는 뭐 부담이 없었겠죠. 가서 뭐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집행을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본인도 절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아마 부담이 없었을 텐데 사무실을 통상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실만 빼고 압수수색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 경찰이나 검찰이 왜 사무실을 빼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뭔가 언론사의 눈치를 보고 언론사는 성역으로 남겨두는 이런 소문이 나거나 수사가 진행이 돼도 그래 우리한테까지는 못 들어오는구나 하는 괜한 자신감을 줄 수 있다는 정무적인 판단이 조금 담겨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수습 기자는 뭐 조선일보도 그렇게 밝혔던데 사무실 내에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책상도 없고 서랍도 없고 자기 짐을 수습 기자들이 그 언론사 사무실에다가 갖다 놓을 곳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느 언론사나 마찬가지고 수습 기간에는 경찰서를 돌아다니면서 숙식도 경찰서에서 하고 거기서 주로 유선으로 보고하고 하루에 한 번 회사에 잠깐 들어가서 1-2시간 정도 테이블 같은 데 그냥 앉아가지고 뭐 자기가 하루 종일 취재했던 거 이렇게 체크 정도 받고 이제 밥 먹고 다시 현장 경찰서로 돌아다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반복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경찰이나 검찰이 몰랐겠느냐? 예. 왜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무실에 대해서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아마 영장을 청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사무실이 있는 사람이면 사무실도 가서 한번 살펴보고 압수해올 것이 있으면 압수해오는 것이 맞는데 이 사람만 굳이 기자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무실을 압수수색거에서 뺀다? 그럼 뺄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리가 없기 때문에 책상이 없기 때문에 안 간다. 그거는 가서 확인하면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판단을 할 땐 그렇게 판단을 했을 겁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라. 들어가서 자리를 물어봐라. 근데 뭐 자리가 없을 거다. 그러면 그것만 확인하고 나오면 된다. 근데 물론 이제 이 정도 판단을 하신 분들은 수사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관록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때로 몰려 나와가지고 막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가서 최대한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얘기하고 기자들이 막아서면 물리력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뚫고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까지는 하지 말고 예. 그냥 막혀서 못 들어가는 걸로 돌아와서 유감 표명 정도 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법 집행기관으로서 원칙대로 할 수 있는 것의 프로토콜을 다 지킨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니까 하지 마라 해가지고 나중에 오히려 뭐 언론사가 두려워가지고 해야 될 절차를 못 지켰다. 왜냐하면 이미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것들을 수색하지 않아가지고 한바탕 이제 욕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또 이렇게 원칙대로 프로토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뭐 진보 언론이라든지 다른 뭐 언론 내지는 그냥 일반 법조인들이라든지 검사 출신의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된창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원칙대로 해라. 그냥 원칙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고 이제 원칙대로 진행을 한 걸로 봐야 되고 그것에 담긴 정치적인 함의는 우리가 원칙대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 편이 될 것이냐. 검찰이나 경찰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자신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습기자가 들어가가지고 태블릿 PC와 USB를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매우 비정상적이고 윤리적으로 약간 허용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최순실 사건하고 조금 비슷하게 조금 만들어가려는 이런 움직임도 조금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긴밀하게 뭔가를 이렇게 내통을 하면서 막 주고받는 것 같은 느낌도 조금 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사라는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뭔가 수사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찰과 경찰 수사를 이끌고 가면서 여론의 수사를 막 흔들어보자라는 낌새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경찰이나 검찰 입장에서도 수사기관의 그런 권위 뭐 이런 것이 더 이상은 실추되면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론의 지지를 조금 받을 필요가 있을 텐데 이거는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치가 되고 뭐 그렇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여론이 언론을 탄압하는 모양새로 검찰과 경찰의 이 역풍이 불지는 않을 것이라는 아마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그 확신대로 들어맞았다 이렇게 아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TV조선 기자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이런 의지인지 정확한 속내를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아마도 그냥 제가 이제 봤을 때는 절도 사건인데 본인이 시인을 했고 그리고 수사에는 협조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협조 자체를 하지 않고 뭐 언론사에 숨어 있고 그 언론사에 숨어 있는 기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기자들이 뭐 바리케이트를 지고 못 들어가게 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라 그러면 아마 아주 엄격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지만 지금은 사실 경찰이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지금 다 가져간 상태라 포렌식에 필요한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인데 이 수습 기자가 원래 무슨 절도 전과가 많아가지고 예전에 전과가 있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가져간 내용을 다 얘기하고 또 진술도 하고 제출할 것들을 제출해가지고 아마 수사를 받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습 기자라고 하면 원래 기자 생활을 조금 해가지고 취재 전반이나 이런 취재 윤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상황이 아닌 뭐 이런 것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저런 정상을 다 참작하면 엄하게 뭐 구속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태는 조금 적을 걸로 보이고요. TV조선 기자도
아마 그런 사항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자기가 만약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거나 뭔가 조금 야료를 언론사를 등에 업고 이렇게 좀 껐덕거리면서 이제 나오거나 뭐 이렇게 될 경우에 굉장히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를 본인이나 그 이제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겉으로는 저렇게 좀 회사 차원에서는 좀 엄포를 놓고 막 이래도 아마 실무자나 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아마 고분고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TV조선 상부가 시킨 거 아니냐. 수습기자 단독으로 그런 일을 과연 했겠는가 하는 의문. 이 의문까지 풀릴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거는 가능성이 두 개인데요. 뭐 일반적으로 이제 수습 기자들은 굉장히 이제 뭐 시쳇말로 욕을 많이 먹어요. 그냥 잘해도 욕 먹고 못하면 많이 욕 먹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종의 악습이기는 하죠. 언론사에서 기자들을 혹독하게 이제 짧은 시간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명분으로 이제 굉장히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 막 거의 질타만 하거든요. 칭찬을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뭔가 압박감을 느껴가지고 실제로 막 그렇게 뭘 문서를 들고 나온다든지 어디서 뭘 이렇게 막 한다든지 이런 걸 욕심에 앞서가지고 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그것도 각각 기자가 이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다르기는 한데, 뭐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처럼 이제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을 만한 대형 사건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외부에 알려지냐 안 알려지냐가 이제 조금 나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수습 기자가 욕심을 부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고 사후적으로 보고를 했을 때 그거를 돌려놔라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훔쳐나와 했을 때 정무적으로 자기들이 져야 될 부담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제 문책을 당하게 될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되기는 개개인의 입장에서 빙의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이른바 TV조선에서 시켰다 그러면 그 해당 기자나 그 해당 데스크가 이제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데, 해당 기자는 연초가 낮으니까 저 어떻게 할까요? 야, 가서 훔쳐라도 갖고 와. 라고 얘기를 했을 가능성은 해당 기자 정도? 근데 해당 기자라고 해봐야 수습 기자를 트레이닝하는 기자가 뭐 한 1, 2년 차, 2, 3년 차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도 거의 막내 기자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막내 기자는 치기 앞서가지고 그렇게 해라고 했을 수는 있는데 그 위에서 그러니까 회사 차원이라고 하면 이제 일단 데스크급 이상의 간부들이 그거를 조직적으로 지시했느냐. 근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당한다거나 대차게 막 몰고 나가가지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해야 되는데 그 비판에 걸림돌이 된다는 거를 분명히 알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간부급 이상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지시라고 봐야 될 거고요. 저는 그런데 말이죠. 김프로하고 그 점에선 생각이 다릅니다. 아무리 TV조선이 허접하다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수습 기자 혼자서 단독으로 벌일 일이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그래서 수습 기자 단독으로 한 행동이다. 개인적 일탈이다. 여기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포인트에서 아마 저를 비난하시는 댓글이 이제 막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저는 이제 현장에서 수습 기자들이나 뭐 이렇게 막내 기자들이나 사건 기자들이 돌아갔던 상황을 본 걸로 추측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정무적인 판단을 못하는 사람 정도가 내린 지시일 가능성이 있다. 지시라면. 그러면 그래봐야 뭐 한 많아야 2, 3년 차 정도가 되는 이제 막내 기자급에 속하는 사건 기자들이 아마 시켰을 텐데 사수급 그렇다 그러면 네, 그 사람들도 거의 이제 피레미 기자들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사건 기자들이 보통 기자들에서는 이제 막내급 기자들이 가는 곳이니까. 근데 수습 기자라 그러면 수습 기자한테 지시를 하고 하는 것들은 간부급이나 조금 윗선은 아예 겸상도 안 하고 거의 전화 통화도 못 하기 때문에 가장 막내급에서 수습 기자들하고 이제 통화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한테 뭐 이렇게 저렇게 해라 지시를 하는 거는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정무적인 판단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이 한 걸로 보이고, 그래서 저는 아마도 지시가 이루어졌다면 그냥 잔바리급, 피라미급 기자들이 알아서 지시를 했다가 지금 굉장히 혼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 수습 기자가 자기가 한번 JTBC 기자처럼 우뚝 서보겠다라는 생각에 들어가가지고 먼저 저질러 놓고 그걸 보고했다가는 막 욕먹고 빨리 갖다 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 놨을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 하는데 뭐 한 표를 걸겠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지시는 아니더라도
묵인 정도는, 그러니까 수습 기자가 거기 들어가서 절도를 해오는 그 흐름 전반을, 그러니까 안 걸리면 뭐 눈 감고 넘어갔을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그야 어차피 뭐 다 추론과 해석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뭐 사실을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영역을 판단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 어떤 거요? 그 해당 부서의 데스크와 부장이 징계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받느냐를 보면, 예, 그걸 어느 정도 받느냐를 보면 이게 어느 정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내지는 TV조선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거는 볼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극히 경미하거나 아무 조치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적어도 말씀하신 대로 묵인이라든지, 그래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 그냥 이거를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보자라는 생각이 가능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어떤 식으로든 데스크나 부장 뭐 이런 사람들이 관리를 잘 못한 책임을, 왜냐면 지금 당장 경찰이 뭐 압수수색도 들어오려고 했고 여러 가지로 지금 회사의 위신이 떨어졌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책을 한다 그러면 밑에서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정무적으로 자기들이 묵인하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밑에서 한 것으로 꼬리 자르기를 한다 그러면, 그러면 반드시 이제 소문이 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수습 기자 같은 경우는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일이 더 커질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한번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부서의 담당 데스크나 부장이 어떤 식의 조치를 당하는가를 보면, 김엄마 쪽에 기울지, 뭐 김프로가 얘기하는 그냥 약간 일시적인 해프닝에 가까울지, 그거는 아마 판단해볼 뭐 척도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김프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내기를 걸 걸 그랬어요. 내기를 걸면 김프로가 이실 짓고 왔는데 말이죠. 예.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김프로가 오늘 TV조선 기자의 절도 사건까지 짚어줬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어떻게 몸은 괜찮습니까?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지난주에는 진짜 고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뭐 병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상태가 매우 심각했는데, 그래도 뭐 한 일주일 정도 병원 치료를 받았더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그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인후염이라는 걸 처음 걸려봤는데, 야, 이거 인후염이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하여튼 환절기에 건강들 조심하시고, 이 남북한의 봄이 찾아오는 이 마당에 괜히 아프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살아가지고 우리가 좋은 세상 오는 걸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야죠.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